네, 아자쌤과 놀다 보면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완연한 겨울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경계는 무엇인가? 당신의 몸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똥, 오줌도 있고요. 침도 있습니다. 평소 당신은 당신 몸 안에 있는 그것들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한 느낌을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어떠한가? 상쾌한 느낌인가 아니면 더럽다는 느낌이 밀려오는가? 아마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일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몸 밖으로 꺼내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똥과 오줌은 너무 강렬하니까 이거는 좀 제껴두고요. 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침을 한 움큼 모아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다시 삼켜 본다 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그 느낌을 알아차려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한번 입 밖으로 내뱉은 침을 다시 삼키라는 주문에는 생각에서부터 역겨운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본래 내 몸 안에 있었던 것인데 역겹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왜 이런 생각만으로도 역겨움을 느낄까요? 경계가 지워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에 있었던 것인데 내 몸을 떠나는 순간 그 경계를 벗어났을 때 내 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를 지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혐오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경계 지점을 하루에도 수없이 만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계가 어디까지가 진정한 것인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경계를 짓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경계를 짓는 것인지를 깜빡깜빡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간의 관계 맺기는 더욱 소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도 이런 경계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는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은 강형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우리 선생님 직접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서 지금 옥천 청산면에 이주 살기로 지금 온 강형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수에서 계셨네요. 네네. 여수. 옥천에 그러면 온 지는 언제부터? 옥천에 온 지는 지난주 화요일에 예. 이제 이주 살기로 왔고요. 2주. 네네네. 2주 살기로요? 네네. 예. 느낌이 어떤가요? 옥천이요? 네. 사실 제가 지난 9월 중순쯤에 저희 그 선진지 견학 차원으로 옥천 신문을 한번 벤치마킹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 그 황민호 기자님하고 좀 이렇게 이런 옥천에 대해서 둘러보고 또 그때 또 여기 청산면의 청산불고기 아직 오픈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꾸며 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매력적인 공간이다. 여기 와서 좀 더 어떤 활동한 걸 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휴가가 좀 많이 남았었는데 그 휴가를 모았다가 이제 연말에 지금 한 번에 다 지금 2주를 쓰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개인 여가를 쓰면서 또 이렇게 지역을 또 배우러 오셨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곧 2주가 이제 돼 가는데 네. 곧 떠나실 또 네네. 있는데 떠나기 직전에 여쭤보면 더 좋은데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이미 이제 오늘 하기로 했으니까 네네. 오늘 떠난다면 입장에서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옥천에서 배운 점이나 옥천의 특징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옥천에서 진짜 배운 점은 제가 아직 옥천을 그렇게 많이 보르지 않기 때문에 네. 옥천은 이렇다 이렇게보다는 제가 그냥
옥천 여기 지금 그 청산별곡에서 살면서 네. 그 제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던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던 느낀 점들은 굉장히 이게 생동감이 넘친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골들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활동을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 9월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굉장히 이 옥천 신문과 청산별곡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와서 되게 활동하니까 이게 되게 생동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수도 되게 작아서 청년들이 떠나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뭐 결국에는 큰 도시 가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옥천에서 이렇게 막 청년들이 생동감 있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다 핑계였구나. 결국에는 그런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맞이하는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정말 많이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도 이번에 좀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그렇죠. 여수는 시인데요, 그죠? 네네네. 굉장히 큰 시인데 옥천 네네. 우리가 저도 옥천에 살지만 옥천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네네. 굉장히 또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해요. 네네. 그런데 또 여수에서의 또 아쉬움이 많이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네. 들으면서 좋습니다. 청년 활동이 또 생동감 있게 되어지는 이 모습에 또 좋은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이 청년 활동이 이제 다양한 분야의 각자의 일을 하면서 그 네트워크가 같이 교류하는 그 폭이 좀 넓으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할 수는 없고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긴 한데 그 일들을 역할을 소중히 해주면서 그 나눔, 문화 나눔 특히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잘 활성화되면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류하다 보면 의지가 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랬을 때 서로 힘을 받고 또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되고 작은 거지만 서로 나누게 되고 밥 한 끼 나눠 먹고 서로 차 한 잔 나눠 먹으면서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관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기가 좀 힘듦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우리 강영규 선생님이 활동해 오신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MCA가 우리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YMCA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은 역사적으로 국민 계몽운동을 한 그 아주 역사적인 단체이거든요. 네. 전국적인 조직이고 기독 청년 단체로서 우리 역사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큰 일을 한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요즘 잘 모르는 분도 계시다는 네. 전제하에 YMCA를 잠깐 소개해 주시면요. YMCA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시민 단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시민들이 모였고 그 시민들이 어떻게 회원이 되고 이 회원들의 어떤 요구 사항에 따라서 그 Y가 색깔이 되게 다양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Y가 뭘 한다라고 하나를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이유가 그 지역마다 갖고 있는 YMCA는 고유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하기는 되게 어렵지만은 그럼 시민들이 어떤 요구 사항을 했을 때 되게 담아내는 어떤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오랫동안 특히 우리나라가 어떤 그 일제 시대 이후에 이제 그런 계약의 시절부터 이제 많이 이제 역할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취지는 처음에는 만들어진 게 이제 젊은 기독교 청년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 우리 기독교 운동을 한번 청년들이 함께 해보자라는 취지로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선교사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교회 내에서부터 이런 조직을 만들었고 이런 청년들 조직이 점점 YMCA로 발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런 극동의 세월을 거치면서 특히 뭐 군부 독재 시절에 이렇게 겪으면서 그런 학생 시민 운동에 또 어떤 보호 역할도 했었고 또 지금 많은 또 시민 단체들 뭐 환경운동연합이랄지 정교조랄지 이런 단체들이 이 YMCA 안에 있는 회원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조직됐고 그 조직된 것들을 이제
인큐베이팅해서 이제 밖으로 또 독립시키는 이런 역할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YMCA가 거의 지금 한국에서 거의 제일 오래된 조직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시민단체의 어떤 산파 역할을 한국 시민운동의 산파 역할을 했던 곳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우리 강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YMCA에 대한 또 새로운 자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 시민단체별로 지역 아젠다를 실행하기 때문에 색깔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캐치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운동이 그래야 돼요. 네네. 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전국적인 연대가 된다 하더라도 지역의 색깔을 지역 단체가 가져야 되는데 일관되게 우리는 이렇게 그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지요. 네네. 아직도 네. 그걸 질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근데 사실은 다양성 속에서 다양한 모습이 각계로 아름답게 전개될 때 네네. 그것이 이 진정한 질서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질서를 보는 인식이 좀 우리 사회가 변화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 들으면서 80년대에 이제 Y가 역할을 사실 많이 해요. 뭐냐면 군부 독재가 시작되면서 제 70년대 유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이제 기독교계로 들어가면 탄압이 좀 덜했어요. 종교계가 좀 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압이 좀 덜한 부분을 종교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또 집회도 좀 할 수 있고 그나마 그런 또 소소한 자유들이 거기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단체도 교육도 뭐 다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그런 인큐베이팅 역할을 한 역사가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8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90년대 와서는 다양하게 그 종교단체를 떠나서도 네네. 가능한 상황이 됐고 그런데 종교단체를 떠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70년대, 80년대 상황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네. 좀 생각이 납니다. 네네.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Y가 성격 규정이 지역 시민단체별로 색깔이 있고 지역 아젠다를 실행하면서 시민의 그런 시민단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재 그러면 여수 YMCA에 소속이 돼 있으시고요. 네네네. 여기는 몇 년 정도? 올해 8년 차였고요. 8년 내년 이제 차요? 9년 차 넘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고참이네요. 그렇게 됐네요. 예, 예. 지역을 그러면 대구 여수 IMC에 대한 또 성격을 따로 조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성격이요. 네. 여수 Y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 YMCA 제외하고는 굉장히 그 회원 수도 한 2,000명 되고 그래요. 굉장히 그 기초 단체의 어떤 그 시민 단체 직원은 굉장히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렇죠. 회비도 내는 네, 유료 회비 내는 분이 2,000명 정도. 네, 2,000명 정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네,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YMCA 가보니 저희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원래 이런 줄 알았는데 그 규모가 여수가 좀 큰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또 되게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저희 이강인 선수도 거기 출신이라고 하는데 저희 아기 스포츠단을 저희 Y가 또 여수 Y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하고 함께하는 또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저희 그 시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랄지 문화의 집을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친구들의 또 성문화, 청소년들의 성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준 성문화 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별도로 거기 이제 시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 건물에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별도로 저희 YMC 자체 예산으로 저희 또 그 여수가 도농복합 그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 도심을 벗어나서 농촌 쪽에 저희가 또 가사리 생태교육단이라고 별도로 이제 생태교육과 환경교육을 함께하는 공간을 또 마련해서 거기서 그런 환경교육과 생태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교육과 함께.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시민사업부라고 있는데 이제 그 부서에서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는데 핵심적인 거는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정책 이슈들이나 아니면 그런 시민단체가 나서야 하는 어떤 환경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런 이슈 파이팅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어떤 토론회장을 만들거나 뭐 아니면 또 간담회를 별도 진행하거나 뭐 필요 시에는 뭐 1인 시위랄지 아니면 집회를 또 진행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시민사업부에서 이제 우리 강 선생님이 일하고 계신데, 네네. 예, 사실은 이게 좀 거꾸로 올 부분이 많죠. 아, 시민사업부가. 네네네. 다른 데는 정해진 일만 하면 되는데, 네네. 시민사업부는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네네. 또 관계 당국과 불편한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제일 불편한 일이 어떤 거였어요? 불편한 거라기보다는 좀 약간 당황스러웠던 네. 순간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YMCA가 이렇게 시민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이 모르고 저는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얘기하려면 제가 왜 여수 YMCA 들어왔는지 조금 얘기해야 되는데 혹시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 대학교 시절까지 이런 시민 운동이나 이런 역할을 전혀 몰랐었고요. 사실 YMCA도 그 영맨 노래하고 그리고 뭐 YMCA 야구단 뭐 이 정도면 어디서 영화를 본 것 같은 기억만 있지 전혀 관심이 없다가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해외 봉사 굉장히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 국민은행이 그 후원하고 YMCA가 주관했던 라오나띠라는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5개월 정도 현지에 가 있고 한 달은 이제 지역 YMCA에서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이제 훈련 받았던 곳이 여수 YMCA라서 그때 인연으로 제가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YMCA 들어오면은 그런 청소년들 활동 같이 하거나 아니면 봉사하거나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보고 들어가자마자 저기 오늘 1인 시위 가야 되니까 저기 피켓 들고 저기 시청 앞에 서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무것도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피켓을 그냥 들고 서 있었던 그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들어보면은 되게 의미 있고 더 필요한 행동이었지만은 처음에 좀 약간 당황했었어요. 특히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이 지나보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약간 물어보시고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때 그냥 얼핏 듣고 가가지고 이게 되게 뭐 필요한 일이니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약간 그랬던 좀 기억이 있네요. 네, 이렇게 좀 다 남들이 안 하는 좀 약간 돌발된 행동이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1인 시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행동 자체가 뭔가 개인적으로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뭐 나중에 돼서는 이제 그런 저희가 필요한 행동인 걸 알고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당위성을 제가 느낀다 보니까 그 외에 저희가 했던 거에 대해서 뭔가 그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런 기업들이 뭔가 반발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더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되게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런 지지해주는 회원들과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당연한 거야. 오히려 너네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오히려 더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위 문화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그 영웅 지금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거기서 안중근 역할을 한 정성화 배우가 그 마지막에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난 일본인을 미워하거나 일본을 싫어하지 않는다. 일본의 제국주의 물결을 반대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네. 이거거든요. 우리가 시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척점에 있는 어떤 단체가 있다. 또는 정부기관, 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감정을 가질 필요 없고 그 정책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를 알리고 그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 동력을 마련하는 어떤 그 계기를 지금 삼자는 것이지. 그 서로 감정에 치우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시위는 뭐 데모크라시 자체가 민주주의가 시위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어를 뜻으로 시위가 온당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민주주의 자체가 이제 영어로 데모크라시인데 이거를 굉장히 그 불순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좌파 이런 것도 굉장히 불순하게 봐요. 이게 정치적 용어인데. 그렇죠. 네, 네. 정치학 용어예요. 네네. 그런데 그걸 괜히 이렇게 불순하게 보고 이러는 경향이 많은데 이게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첫 번째 선곡하신 노래인데요. 오늘 현규님께서 총 3곡을 선곡해 주셨어요. 네. 다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곡인 빌리지 피플의 YMCA를 선곡해 주셨는데 선곡하신 그 약간 배경을 한번 소개해 주시자면 아주 좋아요. 네, 한 말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네. 그 YMCA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또 YMCA 일하기 때문에 이 노래가 되게 또 가사가 또 재밌어요. YMCA 오면은 되게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다 약간 이런 내용의 가사거든요. 그래서 좀 신나는 노래 듣면서 좀 시작하려고 선곡을 했습니다. 네, 빌리지 피플의 YMCA 듣고 오겠습니다. It's fun to stay at the YMCA.
제가 학창 시절에 이거 엄청 듣던 노래예요. YMCA. 네네네. 네, 너무 그리고 이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그 그룹 집단 댄스 같은 거 많이 했어요. 네네. 네, 같이 그 율동이라고 그러죠. 네. 네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착착착착착 움직여지는 그 율동도 하고 이게 제가 학창 시절에 참 저도 옛날 생각이 나요. 사람이 이 맛하고 소리에 대해서 네네. 그 추억을 동반하는 기능이 있대요. 음. 그러니까 어떤 냄새를 맡으면 내가 그때 뭐 10살이면 10살 때에 그 냄새를 많이 맡았으면 지금 그 냄새를 맡으면 10살로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정이 네네. 그때 감정이 딱 이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음악도 그렇고. 네네. 그래갖고 이 소리와 맛으로 과거의 추억을 살려내는 기능이 인간이 아주 발달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순간적으로 지금 학창 시절이 확 지나갔어요. 역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게 선곡을 잘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YMCA 아주 신선하게 부담 없이 같이 놀고 그럴 때 듣고 즐기던 음악입니다. 네. 네, 강영기 선생님 만나서 이런 또 좋은 음악을 들었고요. 자, 시민사회 교육을 했어요. 네네. YMCA에서 또 주로 하는 일이고요. 네네. 요즘은 또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단체가 Y 말고도 또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지역별로. 네네. 근데 Y가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또 충실히 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민주시민교육의 그 내용이랄까 네네. 진행 방식 이런 것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민주시민 교육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현장 탐방 형식으로 해서 아. 지역에 있는 민주시민의 역사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내용을 듣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교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느꼈던 어떤 불평등 아니면 그런 불쾌했던 것들 아니면 내가 이것도 필요했다고 느끼는 이런 것들을 먼저 리스트업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걸 추려서 이거를 하나의 정책화로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한테 이거를 제안하는 그 시민 학교가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 청참시라고 하거든요. 청소년 참여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두 가지가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장 탐방이나 학교를 통해서 네네. 이렇게 그 의견을 모아서 의제를 만들고 네네. 그 의제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과정을 겪네요. 네네. 그래 아이들이 학교를 탐방해서 학생들이면 중고등학교를 주로 하나요? 네, 고등학교 친구들 그러니까 그 학교에 저 찾아가서 정책을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좀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많이 하고요. 네. 저희 현장 탐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초등학교가 네, 많이 하고 중심이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랬구나. 그 고등학교에 고등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네네. 좀 많이 토론이 활성화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네. 초등학생들은 네네. 그 호기심은 많은데 네네. 토론이 활성화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 탐방 위주로 초등학생들하고 많이 하고 네. 이제 고등학생들한테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뭔가 토론도 하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초, 중, 등을 거치면서 많은 그 불평등 사례들이라든가 네네. 그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네네네. 그 부분을 정확히 자기 의사로 자기 표현을 해내는 과정이 고등학생들 정도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거기 그 사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나오면 네네. 어떤 의제가 만들어지는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구체적으로요. 네. 저희가 하는 방식이 일방적인 교육 방식이 아니라 이제 워크숍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별로 이제 저희가 주제를 던져주면은 그걸 이제 포스트잇 가서 쓰고 붙이고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 정하는 방식인데요. 그거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나눈 게 저희는 그걸 좀 세분화시켜서 그 친구들이 자주 있는 그런 환경들을 위주로 하는데 가정에서의 어떤 불평등,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내가 느꼈던 불평등, 그리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 알바를 할 때 어떤 불평등, 이게 크게 세 가지 영역을 나눠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묻거든요.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주로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느꼈던 불평등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은 예. 그 좀 아무래도 지금 계속 그 입시 위주의 네, 교육이 그렇죠.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죠. 물론 학교 선생님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은 좀 아무래도 그 입시 외에 좀 약간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약간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하고와 그다음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좀 잘하는 친구들의 어떤 차별을 느꼈다. 이런 사례도 좀 나오고요. 아니면 또 저희가 갔던 곳이 또 여고인 경우가 있었는데 네. 여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평상시에 가정에서 자기 남동생이나 오빠하고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느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회에 나와서는 아무래도 그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런 임금이나 알바할 때 그런 임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게 주는 것 같고 뭔가 좀 부당하게 나한테 좀 대하는 것 같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좀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이 있지요. 네네네. 분명히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계신데 이제 할머니죠. 애들 입장에서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들을 준다고 이렇게 음식을 따로 놨다가 네네네. 딸이 먼저 들어왔는데 안 꺼내요. 네네. 아들 오면 꺼내요. 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 딸은 굉장히 이게 이제 그 맺히는 거예요. 서운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뭐 먹을 걸 꺼내도 아들 와야 꺼내요. 네. 할머니가. 네네네. 근데 옛날부터 이제 할머니들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딸한테. 네. 할머니 네 말이 맞긴 맞는데 네네네네. 할머니는 바뀌지 않는다. 그 옛날부터 할머니가 살아오신 방식이고 네네. 그것이 맞지 않아도 그게 생존의 방식이었다. 네. 할머니 입장에서는. 네네네네. 그래서 불합리하지만 바뀌지 않는다. 네. 그 대신 그 부분을 이제 아빠인 내가 좀 더 알아주고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그걸 푸는 수밖에 없거든요. 할머니가 그걸 개선을 하지 않아요. 네. 대개 이제 80대 노인분들이 그 개선하지 않거든요. 남존여비에 대한 네. 강한 그게 이제 생각이 깊어지면 관념이 되고 관념이 깊어지면 이데올로기화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의 이데올로기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네. 네. 80대 이상 노인분들은 뭐 이데올로기 수준까지 가 있어요. 네네네. 남자에 대한 그 남존여비에 네네. 대한 사상들이 그게 쉽지 않은 그런 경우를 겪어서 저도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가정에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고등학생들 토론하면 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네네. 의외로도 여전히 나오더라고요. 네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이게 뭐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또 네. 학교에서 입시를 통한 차별, 성적 차별 이런 것들 네. 저도 느끼는데 역시 네. 계속 나오네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사실 공부 잘하는 애는 무엇을 잘못해도 네. 뭐 그럴 수 있어 이런 입장을 취해 주시고 선생님들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선생님들이시겠지만 네. 공부 못하는 애가 뭔 일을 저지르면 역시 쳐다보는 눈빛이 너는 네. 그래 네네. 네가 잘하는 게 있어 뭐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네. 사람은 이제 마음이 전달되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이게 말은 안 했어도 그러니까 사실은 실정법으로 가면 어떻게 고발이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런 차별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낌을 줬는데. 네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고등학생들이 이 얘기 했다고 하지만 고등학생들이 이게 속에서 천불이 나는 부분이에요. 네네네. 걸리질 않았거든요. 그런 차별의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거지 네. 정확히 법에 걸릴 만한 그런 거는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게 이제 굉장히 속에서 참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심지어는 최근에 제가 어느 학교를 갔는데 네네.
이런 얘기 해도 될려나 모르겠는데 네. 모 학교에 갔는데요. 네네. 학교 급훈에 네네. 네 성적을 봐라 이렇게 써 있어요. 혹시 옥천 아래 있는 학교인가요? 아니에요. 옥천 아니에요. 네네네. 네네네.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저도 말을 잊었고 그걸 매일 보고 있는 그 반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네. 공부가 적성에 맞는 사람이 일부가 있어요. 네네네네. 제가 다닐 때도 그 책을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 짓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 잘 몰라요. 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네네. 좀 제 식으로 표현하면 재수없게 그렇게 미소를 짓더라고요. 책 볼 때. 네. 이해가 안 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나는 존중은 해요. 네. 비난도 안 하고. 네네네네. 그분의 특징이니까 존중하고 비난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근데 맞습니다. 저는 이해는 잘 안 가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네 성적을 봐라. 이게 그 분위는 난 너무 진짜 가슴이 팍 막혀와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네. 왜 우울했냐면 저 글귀에 상처받는 애들이 분명히 저 반에 절반 이상이 있을 것인데 네네. 그 아이들은 어떡하냐고요. 그러죠. 너무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그 생각까지 떠오르네요.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 저도 이게 청소년들과 같이 만날 일이 좀 있긴 한데 네. 좀 답답한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어떤 학습하고 뭔가 사고하는 능력이 좀 빠르게 들어간다는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 타고난 달란트의 부분은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도 같은 시간에 운동하더라도 더 뛰어난 뭐 마이클 조던이나 뭐 메시 같은 선수가 나오는 거는 다른 선수들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어떤 타고난 달란트 때문에 더 tuk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것도 공부도 그런 영역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다양성의 시대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예전에 그런 그 근대적인 발상으로 그냥 암기 잘하고 그냥 이런 사고나 이런 잘하는 친구를 교육하는 그 다양한 달란트들을 키워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뭐 좌절한 친구들을 만나면은 저희 항상 교육할 때 얘기합니다. 전혀 그건 아니다. 각자의 다 달란트가 다른 거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노력한다면은 이 사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그걸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 없다라고 저희 많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거에 대해 대안도 같이 정책적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게 자기 표현들을 해나가면서 그 자기 표현들 해나간 것만 해도 사실은 절반 이상 나간 거라고 봐야죠. 네. 의사를 표현해내고 그거를 표현해내지 않거나 또는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큰 그 무서운 폭발력을 잉태하고 맞습니다. 네. 더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 운둔형 외톨이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네.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Y에서 하시는 일들이 이런 또 사회적 그 아주 순기능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또 그 응원과 찬사를 함께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또 음악을 한 곡 좀 듣고 갈까요? 네, 두 번째로는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를 선곡해 주셨는데요. 네. 이 노래에 대해서도 한번 선곡해 주신 소감 혹은 계기를 말씀해 주신다면. 네네. 제가 하고 있는 게 시민운동인데요. 이제 시민운동을 하다 보면은 많은 또 지지를 받고 할 때도 있지만은 또 굉장히 외로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그런 동역자들이 굉장히 소중한 위치에 있는데요. 그런 뭔가 제가 외로움을 느낄 때 이 노래 들었을 때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가지고요. 꼭 제반처럼 시민운동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모두 고독한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개인주의화되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어떤 그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그 날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개인주의하고 되고 나의 혼자만 시간 지키지만은 또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하더라고요. 이게 청약 고독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노래가 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듣고 오시겠습니다. 널 위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 안던 너의 손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엔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땐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줘. 널 위한 나의 기억이 이제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힘겨운 어제들 나를 지켜주던 너의 가슴 이렇게 내 맘이 서글퍼질 때면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땐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줘. 외로움에 힘을 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 강 선생님께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네. 지난 뭐 정부기도 한데
시급을 10,000원까지 올리려고 했었어요. 네네. 기본 시급을. 근데 그거를 이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올리는데 네. 그 과정에서 네. 시급을 올려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시급을 올려서 우리가 손해 본다는 소상공인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네네. 소상공인 분들도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의 수보다 시급을 올려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항상 이 정책의 딜레마는 혜택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음에도 그들은 침묵해요. 맞습니다. 대개 이걸 통해서 손해 본다고 여기는 분들은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요. 네네네. 그리고 정치인들은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이때 등에 업어요. 왜? 이들이 동력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침묵하는 사람의 대변을 하면 나 혼자 싸워야 돼요. 맞습니다. 네. 혜택을 많은데 그 수는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쪽에 이 혜택 보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침묵했을 때 거기에 줄을 서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 네네. 대표적인 게 정치인이라는 정치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인류 탄생 이래 정치가 없었던 적이 없고 네네. 예수 석가 시대에도 정치가 있었고요. 네네. 네, 그 다 정치인데 그런 데서 오는 외로움도 상당 부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런 쪽에서 외로움과 또 이렇게 연관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관심 분야가 우리 강영규 선생님 관심 분야가 또 이 관심 분야의 이야기를 제가 여쭤봤을 때 네. 이 아주 대변되는 단어가 반항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네네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 이걸 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아, 네. 저도 그 외로움을 느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뭔가 저희가 시민 운동을 하면서 꺾이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좌절을 느끼고 되게 또 삶의 동력이 되게 어려워지고 되게 현실에 되게 의미를 부여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네. 이때 저도 좀 이런 영상이나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 까미 알베르트 까미라는 그 네, 작가자 네,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반항아 정신, 반항아를 되게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어요. 아, 예.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자면 그 까미가 말하는 반항아는 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사회에 나와서 뭔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좀 좌절되거나 꺾이는 것들을 우리가 부조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조리감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걸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만드는 어떤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럼 이런 부조리감을 느끼는 거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숙명 같은 건데 이걸 가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건가라는 거를 그 까미의 어떤 시지프스 신화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이 책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요. 간단히 또 얘기 드리면 시지프스라고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제우스를 소위 말해서 좀 속여서 자기가 좀 이득을 취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제 왕 중에 신 중에 제일 왕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괘씸해서 시지프스한테 이제 그 벌을 내린 거죠. 네. 그 산으로 큰 바위를 이제 올라서 정상에 굴려서 올리는 이게 형벌을 내리는데 네. 이게 이 바위가 산 정상에 가면 무조건 이렇게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지프스는 계속 평생 동안 그 바위를 계속 올리지만은 계속 바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형벌받는 숙명이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느끼는 부조리함인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바위가 떨어졌을 때 과연 시지프스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까미는 한 3가지 정도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소위 그냥 인간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 하나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방식이 또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제우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그냥 원하던 바위 거잖아. 아이고 그래 너 잘 죽었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런 방식이 있고 그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종교나 아니면 스스로 뭔가 이거 되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걸 뭔가 바위 올리는 행위는 굉장히 우리 뭐 인류를 평화롭게 하고 이런 거야 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걸 극복하지만은 결국에 이것도 근본적인 그런 것들이 아닌 거고 그렇죠. 그 꺾이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지면 더 큰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까미는 이 2가지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제시하는 방법이 반항아 정신을 가진 행동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돌을 굴리는 것 자체를 되게 즐기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라 돌그 상전상에 어차피 떨어진 거니까 이건 돌을 올리는 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다만 나는 이렇게 돌 굴리는 것 자체 되게 재밌는 거야. 이걸 좀 다른 비유로 하면은 이게 좀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때려요. 그래서 막 때리고 괴롭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맞는 걸 되게 좋아해. 막 맞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도 당황할 건데 이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돌을 이렇게 산으로 올리는 그 행위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그냥 이거를 그렇죠. 즐기면은 제우스 입장에서는 뭐야 나 형벌이라고 내려놨는데 이놈이 막 너무 좋아하면서 올리네. 이게 아닌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반항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항아 정신은 어떤 내 현실을 외면하고 피했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내 목숨을 끊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루하루 그 순간을 매일 즐기면서 살 때 그냥 뭔가 대단한 의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되게 즐기면서 살아라. 이거를 그 철학자 니체가 또 아모르 파티라고 이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반항아 정신을 했을 때 나는 별로 의미 없이 했지만 이 즐거운 행위를 매일매일 하면 오히려 그때 의미가 그게 또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을 제가 이제 또 그 생각 우리 강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네네. 이제 이거를 아주 재밌게 설명한 저의 또 멘토가 계셨어요. 옛날에. 그러시군요. 네네. 근데 뭐냐면 이런 과정을 그게 뭐냐면 사건과 감정을 분리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만났을 때 네네. 사람은 감정이 떠올라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 볼펜을 보면 이 볼펜으로 내가 막 누구한테 찔려가지고 상처를 크게 입었어요. 네네네. 아니 볼펜만 보면 그 사건이 떠오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건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감정이 일어나요. 막 나도 그냥 죽이고 싶다든가 막 네네네. 이런 감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네네. 억감정이 네네네. 내가 비록 당했지만 네네네네. 그런데 그때 나 저걸로 찔렸었어 하면서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근본적으로 뭐야? 이거를 내가 반전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복수는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서 복수하는 것도 있지만 네네네. 그 행위가 상대방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건 더 큰 복수거든요. 네네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 숲에 대한 영화가 있었는데 네네. 리틀 포레스트. 네네네. 네, 거기에서 그 딸이 이제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애들이 나 놀려. 아빠 없다고 놀리고 네네네. 계속 놀려.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죠. 네가 속상해하고 울고 그러면 애들이 더 재밌어서 더 놀린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 속상해하지 마. 그거 웃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딸이 그래요. 엄마 맞아? 네네네. 왜 내 편 안 들어주냐는 거죠. 네네네네. 근데 사실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내 편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가 속상해하고 울고 계속 그러면 걔들은 재밌어서 더 놀려 너를. 근데 네가 속상해 안 하면 걔들 재미없어서 안 놀릴걸. 이게 어떻게 보면 사건과 감정을 분리하는 걸 애들한테 알려주거든요. 네네. 사건만 남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어제 제가 날 때렸어도 사건만 남으면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면 걔한테서 또 다른 나한테 거기에 대한 반사적인 또 폭력이 가해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까뮤의 지금 반항아라는 단어를 꺼내셨는데 네네네. 그게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논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동양 사상이나 서양 사상이나 우리가 그 깊이 있게 보면 근본을 다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네. 원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네. 이 반항아적인 이런 사례나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사례요? 저의 사례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지역에서. 지역에서요? 저는 그렇게
그냥 제 삶 자체가 약간 바나나 같은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어떻게 들어요. 보면 그렇죠. 네네네네. 어. 그러니까 저가 원래 고향이 대구이거든요. 대구, 예, 네, 예.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왔는데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네. 이게 전남에 아무 연고 없는 곳에 가는 것 그렇죠. 자체도 경상도에서 네네. 전라도로 이전하는 것이 네네. 쉽지 않았죠. 일반적이지 않고 제가 또 다녔던 학과가 저 행정학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럼 제 친구는 다 그냥 수순대로 다 공무원 시험 준비했는데 예. 저는 갑자기 시민운동을 갑자기 가버리고 그렇죠. 또 저희 어떤 삶 속에서 뭔가 저희 선배 활동가들하고 얘기할 때도 뭔가 이분들이 얘기한 게 너무 또 수식적이거나 뭐 이런 거였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아 그냥 내 삶 자체가 지금까지 쭉 그냥 반항하는 삶이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그렇죠. 네, 예. 되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해주거나 뭔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되게 받는 어떤 동력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잠깐 또 옥천에 나와서 이렇게 옥천이라는 곳이 되게 또 작은 곳이고 다 떠나야 돼라는 것들이 주류인 사회에서 예. 또 여기 또 최근에 또 저희가 인터뷰 가니까 또 여기 돌아오는 청년들이 또 몇몇이 있어요. 예. 이런 청년들을 보면서 아 여기도 바나나가 또 있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저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특히 예. 학교에서 말하는 이런 성적 학벌 위주, 뭐 경쟁 위주, 그래서 1등이 최고 이런 순리에서 좀 벗어나서 쉽게 말해서 결승선이 한 곳이 아니라 결승선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방향을 뛰다 보면 각자의 결승선에 도착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바나나가 좀 다 되었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예, 일관적으로 같이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인생이 맞습니다. 네. 다 각자의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의 열정을 다하는 그 자체가 다양한 아름다움이 그 사회가 평화로운 기운이 되는 그런 건강한 바나나를 꿈꾸고 많은 바나나가 이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뜻을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아주 건강한 강영규 씨라는 바나나를 제가 만나서 네네.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느낌도 좋았고 이야기도 아주 건강하게 잘 나눴습니다. 우리 강영규 선생님 이제 여수로 돌아가시는데 여러 여수에 가서 더욱 건강한 에너지를 그 시민사회와 함께 나누면서 지역에 아주 멋진 바나나들과 생활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옥천이라는 곳이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저희 여수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매력적이다 느끼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이 왔거든요. 예. 다 떠나야 되고 서울로 가야 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 큰 도시고 되게 좋고 화려한 곳이 거긴데 거기를 굳이 가서 살아보지 않고 잠깐 느끼는 것만도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고 저는 오히려 여기 우리 지역에서 그런 느낄 수 있는 멋짐,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렇게 잠깐 2주쯤 이렇게 느꼈는데 이런 것들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충분히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런 모든 이런 눈을 가지고 또 바나나적인 삶을 같이 옥천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아주 건강한 강형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건강한 바나나들이 많이 나와서 지역을 아주 아름답게 평화롭게 꾸며나가는 순간을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